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도 전해드려야 될 말씀은 많고 시간은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시작하죠.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어떤 재소자가 신체 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이 구치소장을 고소했답니다. 강제추행, 직권남용 혐의로 말이죠. 이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뭐 탈의를 시켰다 뭐 이런 건데, 자, 부산구치소 격리된 공간에서 했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죠. 자, 무슨 짓을 해서 구치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치심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반문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본 살아요. 사반을 챙겨봐서인지 한국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지 않았어요 하신 강충호님, 예, 다행입니다. 자, 부산 일광해수욕장 앞 카페입니다. 신발 벗은 채로 의자에 저렇게 발을 턱 어여 종내려 하신 이혜연님, 예. 자, 자리도 많은데 굳이 임산부석에 신발 벗고 양반다리에서 신문을 보고 있어요. 어여 종내려 하신 강옥란님. 자, 군산 철길공원에서 대낮에 저기 젊은 남녀가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어요. 애들 볼까봐 무섭다 하신 김성란님. 자, 충북 제천간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그것도 스쿠터 타고 달리고 있어. 아이고 하신 류종환님. 자, 그리고 박근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예,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결정입니다. 자, 대전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교사 명 씨. 사건 발생 근 한 달 만에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당연한 거고 예정된 거였는데 뭐가 됐든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전경찰청이 오늘 2시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회 열고요. 그 명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름하고 나이하고 얼굴 등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본인이 이 신청을 지금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30일간 이제 수사기관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뭐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증거 같은 것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자판 몇 번 두들기면 저 사람의 출신 대학, 학번, 이름 등등 신상 정보가 줄줄이 뜹니다. 저도 그 이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이제 와서 신상 공개를 한다니. 자, 다음 이어가죠. 가수 휘성 사인 밝힌답니다. 자, 어제 사건 반장 방송 도중에 전해진 충격적인 부고였죠. 속보를 전해드릴까 하다가 뭐 좋은 소식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넘어갔는데, 아유, 진짜 수많은 명곡으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휘성 씨. 자,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이었죠. 안돼의 나요로 데뷔를 했고요. 뭐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불면증 같은 그런 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심전지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고 범죄 혐의점도 딱히 없긴 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내일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하기로 했고요. 사실 이게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게 지난번에 생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5일 정도 지나밖에 안 됐었고 이제 얼마 합동 콘서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SNS에 이런 기대감 같은 것도 지금 밝히고 있던 상황에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져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수자 측에서 휘성 씨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 명복을 빌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추측이나 어떤 루머 같은 것들 그런 보도들 자제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자, 교수님, 그 유족들이 따로 빈소를 차리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의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은 조용히 그 고인과 작별을 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고요. 이제 부검이 이루어지고 나서 빈소 없이 곧바로 화장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휘성과 함께 합동 콘서트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KCM이 국화사진과 함께 3월 15일에 만나자 미안해 라면서 글을 남겼고요. 여러 팬들과 누리꾼들도
휘성의 SNS에 가서 추모 댓글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은 또 휘성 씨하고 개인적인 또 친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안 본 지 좀 오래됐었는데 그 사이에 또 안 좋은 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등등의 좀 그런 것들하고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붕 날아오르더니 점점점. 자, 가만히 주차해 놓은 차에 웬 날벼락이.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도로 흰 차가 저렇게 가나와 쿵 앞차를 추월하려고 속도를 확 올리다가 아이고 세상에 주차된 차 위로 쾅. 주차장에 그저 나는 주차만 했을 뿐인데 그야말로 내 차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7일 오전 경기 남양주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모두 제보자의 주장인데요. 제보자는 이 주차돼 있던 차량의 차주입니다. 당시 앞서 검은 차량이 주행하던 중에 방향 지시등이 없이 좌회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흰색 픽업 트럭 차량이 교차로에서 이걸 추월을 하다가 1차 충돌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돼 있던 제보자의 차량까지 덮치게 된 겁니다. 다행히 당시 피해 차량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도 몸이 놀란 정도로 보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보자는 불과 6개월 전에 이 차량을 리스를 했는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아이고. 해당 차량에 대한 잔존 가치를 3,4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안내한 사설 사업초에 차량을 맡겼더니요. 수리비 견적이 2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잔존 가치 3,400만 원의 8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폐차가 불가하고 수리비만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지금. 나는 그저 차를 주차했을 뿐인데 내 차도 저렇게 완전히 그냥 폐차 직전까지 가고. 이게 좀 납득하기 좀 이게 어렵거든요. 무슨 황당한 경우? 이 리스로 지금 해서 계약기는 4년 반 남았는데 제가 뭐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손에 가깝습니다. 저걸 어떻게 복구를 해가지고 타고 다니겠습니까? 일단은 보험사에서는 수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흰색 차량의 보험회사가 아마 저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조금 만약 계속적으로 수리 가능하다고 하면 재판을 통해서 다퉈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저거는 뭐 핀다고 펴봤자 그게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완전히 찌그러졌거든요. 저희 전손이 됐다고 봐야 되고 전손이 되면 이제 보험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양 변호사님, 저 정도면 프레임 자체가 다 망가지지 않았을까요? 그걸 만약에 억지로 이렇게 복구를 한다 그래도 안전성에 있어서 불안해서라도 차를 사용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재판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이기 때문에 완전히 본인 소유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차량에서 지금 손해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상황이 놓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차의 손실에 대해서 과연 그럼 리스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좀 여지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어머니 서운해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꾸 남은 밥을 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운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1년에 5-6번 정도 시가에 가는데요. 항상 시어머니가 저를 안고 쓰다듬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밥을 조금만 주시면서 아버지가 깨끗하게 드신 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 밥이 있는데도 굳이 시아버지가 드시다 남긴 밥을 주신 거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그 후로도 늘 처음에는 밥을 조금씩만 주시고 다 먹으면 그제서야 더 주셨습니다. 이게 새 밥인지 남은 밥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물론 저희 남편이나 시누이, 시아버지한테는 새 밥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딱 처음에 주신 밥만 먹고 말았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남은 밥을 거절하니까 그걸 제 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도 배부르대요 라고 하고 얼른 밥그릇을 치웠는데요. 잠시 후에 시누이 부부가 오니까 이번에는 남은 밥을 안 주고 새 밥을 안 치시더라고요. 심지어 시아버지가 드시다가 남은 케이크를 저한테 먹으라고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뭐 위생관념이 없다거나 아기가 있으신 건 아니거든요. 아마 알뜰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치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대놓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는데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은 시부모님께
굳이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어머 이거 내 얘기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자식 아닌가요? 저도 이 집 식구 된 지 20년째예요. 다혜 아가씨 입은 입이고 제 입은 조동아리예요. 100번 양보해서 저는 그렇다 쳐요. 아니 우리 지훈이 밀양 박씨 충렬공파 38대손 어머님 손주 지훈이한테까지 남은 밥을 주시는 건 이건 무시하는 거밖엔 해석이 안 됩니다. 동그라미. 교수님 조금 늦었어. 자,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시어머니입니다. 아우, 몰라. 얘 지우네미야. 내가 평생을 네 시애비가 남긴 밥 해치우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다. 그리고 얘 아무렴 우리 다혜 입은 입이고 네 입은 조동아리라서 그랬겠니? 그리고 남은 밥솥에 이렇게 섞으면 그거 그냥 새밥 되는 거야. 고춧가루가 묻기랬어. 하얀 밥 그대로구만. 아, 뭘 그렇게 주부가 깔끔을 떨어 X입니다. 박 변호사님. 아, 이게 왜 이러는지는 좀 저도 궁금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사시는 건지. 가장 눈에 띄는 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하고 손자한테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분들한테는 하지 않는 모습, 밥 앞에서 평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한데, 일단은 위생관념 이런 측면도 있고,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왜 이걸 저한테 주시냐, 왜 지훈이한테 주시냐, 이런 것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위생관이 없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궁금해요. 왜 그러시는지. 자, 교수님, 근데 저도 그냥 저희 집에서 밥을 먹다가 남기면 뭐 깨끗하게 이렇게 좀 덜어낸 다음에 다시 밥솥에 집어넣거든요. 그거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 내가 먹던 밥을 내가 다시 먹으려고 깨끗하게 해서 넣는 거는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시아버님께서 먹던 밥을 남았으니까 며느리를 준다? 이거는 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시아버지가 먹던 케이크도 남으니까 며느리를 준다?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이 먹던 밥은 다시 이렇게 뒀다가 네가 먹어라 뭐 이런 거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먹던 밥이 아무리 남아도 남편을 준 적은 없으신데 그때마다 이게 기분이 나쁜 거일 것 같기도 하고 뭐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악의는 늘 없으셨거든요. 그냥 아까우니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님도 아까워서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거의 무식적으로 차별을 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시아버지가 먹던 밥을 먹는 며느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며느리께서 어머니 저는 아버님 먹던 밥은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러면 시어머님께서 남편분 부군에 이렇게 밥을 야 애미야 네가 먹어라 해서 드셨어요? 먹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뭐 며느리는 뭐 그것도 안 되지만 일단 그렇다 쳐. 손주한테까지 그걸 먹으라고? 그건 너무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기 때문에 저러신가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손주까지도 차별하냐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잘 이해는 안 가고, 사실 그 뭐 예전에 글자 그대로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시절에는 밥상 물림이라는 걸 했잖아요. 집안의 어르신들이 맞아. 드신 밥상 옮겨서 남은 반찬에 또 밥 먹고 그것 또 밑으로 내라고, 이런 것도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아직도 저런 거를 생각하신 분이 있나라고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사실 거의 공포였는데요. 뭐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말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밖에서 식사하시고 시댁 가서서 시키실 때 피해서 그냥 다니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근데 이제 사연자가 뭐 알뜰하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진짜 알뜰하신 거면은 가족들한테도 남은 밥을 다 주셨을 것 같아서요. 너무 그렇게 좋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어머니 저 새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좀 당황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주시지 않을까요, 새밥을? 아닌가? 자, 우리 가족 네, 여러분은요? 댓글도 볼게요. 깔마녀님, 다시 남편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하루를 소중히님,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편안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맛있게 드세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사람님은 차별이네. 식구들이 있을 때 모르는 척 어머니한테 왜 저만 찬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장픽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4시간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매장에 들어왔던 커플을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매장의 불을 마음대로 끄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인 카페 MG 데이트라는, 그러니까 꼭 이분들이 진짜 MG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 그렇게 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서울 송파구에 무인으로 디저트를 판매하는 매장 앞에 붙은 공지문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공지에는 저희는 24시간 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고 매장 내부 CCTV 화면도 첨부가 돼 있습니다. 또 영업 손실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면서 3월 4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겠다라고도 적혀 있는데요. 이 공지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이 네티즌들은 본인 집도 아닌데 남의 매장 불을 다 끄고 뭐 하는 짓이냐, 엄연한 영업방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저 매장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매장에서 저런 공지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무인 매장 점령한 커플. 자, 직접 매장 직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문자에 새벽 1시쯤에 어떤 손님이 케이크를 구매해도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왜 이런 문자를 보내셨지 하고서 이제 CCTV에 그 시간대에 돌려보니까 이제 매장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언제 꺼졌는지 이제 돌려보다 보니 그분들이 전등을 껐다는 거를 그때 인지하게 됐어요. 1시에 문자를 보내신 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매장을 관리하시는 사장님인 줄 알았고 영화를 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화요? 네. 자, 다른 손님이 이 매장에 딱 왔는데 불이 꺼져 있어. 무인 카페 불이 꺼져 있어. 그러니까 그 사장님한테 저 케이크 좀 사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영업을 하는 거에 연락을 해서 24시간인데 하고 딱 CCTV를 봤더니 봤습니다. 자, 이게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인데 평소에 이제 직원들이 운영하지는 않고요. 무인으로 지금 하죠. 평소 때처럼 10시에 와서 보니까 불이 꺼져 있는 게 좀 의아해서 무슨 일 있었나 싶어서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새벽 1시쯤에 혹시 케이크 구매 가능하냐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즉슨 불이 켜져 있으니까 왠지 지금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매장에 불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커플이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11시 40분 정도에 이 두 남녀가 제품 고르고 결제하고 자리에 앉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이 사람들이 12시 40분쯤에 다른 손님들 나가는 모습도 확인이 껐다. 됐다고 합니다. 껐네. 네. 아. 그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끈 다음에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교수님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불이 꺼져 있으면 다 장사를 안 하는 줄 알죠. 저 뭐 무인 24시간 카페라는 걸 뭐 진짜 너무나 잘 알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어요. 아니라 다를까 이 사람들 5시간 20분 동안 이 안에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자기 집입니다. 뭐 맨 처음에 안쪽에 자리에 앉아서 불 끄고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피곤하면 눕기도 반쯤 눕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불도 잠깐 켰다가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피곤했는지 근처에 편의점에 가서 에너지 드링크를 사다 마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우리 가게에서도 여러 가지 음료수를 파는데 여기서 사 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손님이 들어와도 불 켜줄 생각도 안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심야 데이트를 즐기다가 이제 6시쯤 돼서 택시를 불러서 갔다고 합니다. 자, 무인 매장에서 5시간 20분이나 저렇게 심야 데이트를 즐긴 커플. 매장 피해 컸겠죠. 직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일단은 저희가 앞쪽에 이제 4일까지 연락을 달라는 표시를 만들어 놓고 붙여놨었는데 이렇게 터지게 돼서 다른 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도 이제 연락이 없었어요. 저희가 일단은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송파경찰서에 사건을 접수는 해놓은 상태예요.
주말 새벽 시간대는 이제 고객분들이 많아서 구매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말에 이제 매출이 많이 줄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이제 받고 싶고요. 사실 왜 그랬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박 변호사님, 저도 진짜 왜 그랬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발생 시간이 주말 저녁이고요. 이 시간이 사실은 뭐 음주 같은 거 한 다음에 좀 단 게 땡기잖아요. 디저트 같은 거 먹으러 많이 오는 시점인데 하필 이 시점에 불을 꺼놓고 있었으니까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이 시간에 다른 날하고 비교해 보면 90% 정도 매출이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불 꺼졌네. 안 하나 보다. 안 들어가죠. 어. 문 닫았다 생각하고 이 커플이 사 먹은 거는 얼마냐면 2개 샀어요. 12,200원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손해를 지금 안겨준 그런 상황이겠죠. 아, 지금 택시 타고 영화 다 보고 가네. 아니, 저는 처음에 어떤 뭐 무인 카페 매장에 와가지고 불 꺼놓고 이렇게 영화를 봤다길래 뭐 빔 프로젝트라도 이렇게 딱 설치를 하고 간 줄 아니, 그냥 노트북으로 봤어. 아니, 저렇게 볼 거면 그냥 스터디 카페 가서 보든가. 아니 그것도 진짜 사실 아시겠지만 불이 켜 있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기를 점령할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럼 지금 대단히 고의적인데.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일단 그 가게 측에서는 경찰에 접수 안 하고 법적으로 뭐 해결 안 하고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지난 4일까지 와서 좀 처리를 해달라고 공지문 붙였는데 일주일 지났잖아요. 연락이 없어서 결국에는 경찰에 진정서 냈고 사건 접수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까 들으신 것처럼 주말 매출도 크게 줄어든 상태이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도 보니까 처음에 뭐 한두 시간 정도도 아니고 5시간 20분이에요. 5시간 넘는 시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정도로 간다면 일부러 아예 이 공간을 내가 쓰야겠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일 더 키우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 매장 찾아서 사장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어느 정도 손실보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영업방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교수님, 제가 진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왜? 밥 먹으면 배부르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이제 상식이라고 부르죠. 뭐 규범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24시간 무인 매장을 할 때 24시간 아닌 거는 24시간 동안 영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불을 켜놓고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거기서 불을 꺼놓고 문을 닫는 거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했다. 그것도 이제 실수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정말 도덕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음란 행위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인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인은 출소 후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갚으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자, 7년 전 지인한테 5억이라는 큰 돈을 사기를 당했는데 정작 그 지인은 돈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제보를 주셨어요. 자, 먼저 어떤 사기를 당했던 건지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일단 당시 제보자는 옷가게 사장이었고요. 여성은 손님으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은 당시 네일샵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격도 좋아서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이 투자 제안을 했는데요. 이 여성은 친오빠가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서 일하다가 펀드 매니저로 스카웃이 됐는데 친구들이랑 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투자받고 있다면서 지인들 2~3명이 친오빠한테 돈을 맡겨서 매달 1,000만 원 넘게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거짓이었고요. 초반엔 실제로 3,000만 원을 맡기고 원금의 이자 100만 원까지 꼬박꼬박 받았기 때문에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4억 8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 여성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너무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자, 박 교수님, 이게 진짜 폰지 사기가 이게 참 막상 돈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이거 몰라 사기인 줄. 네, 그러니까 주변에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장에 따박따박 이자가 이제 꽂힌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예. 들어오니까 내가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더 많은 이자가 들어올 것 같고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뭐 이 사람 외에도 이분 외에도 여럿이 이제 이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야방 조조했더라 이런 이제 소문도 들리기 시작해서 이 여성한테 괜찮니?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으나 뭐 연락은 당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 기소 이후에 돈을 갚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제일 큰 금액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십 차례에 걸쳐서 2,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더 화가 나셨대요. 왜요? 왜냐하면은 어.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보여주기식의 변제로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큰 배신감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받아야 될 돈이 수억 원인데 3만 원, 5만 원 이거 어느 세월에 다 갚습니까? 자, 그런데 기막힌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대요. 자, 그런데 이 믿었던 동생, 그 사기꾼 직접 대면을 하게 된 거죠. 언니 미안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검찰청 주먹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야 니는 남의 돈 그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너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가 보다. 저한테 했는 말이 우리 변호사가 그랬거든. 나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동영상을 이제 켰어요. 그러면 니 계속 얘기해보라고. 당당하게 언제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내가 SNS에 한번 올려보겠다. 그거와 동시에 저를 이제 폭행을 했죠. 저한테. 야, 야 이러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막으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른 그 조사실의 조사관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을 막았어요. 아니, 검찰청에서 사기꾼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렸어요?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검찰청 민원인 휴게실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 피의자 좋게 보지 않겠죠. 내 돈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느냐, 그거 가져가니까 좋았냐라고 질문하니까 당연하지, 난 초범이니까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집행유예 풀려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 동영상을 이제 빼서 집어 던지고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폭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검찰 직원들이 밖으로 다 나왔다고 해요. 소리가 아주 컸었고요. 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CCTV도 없네! 라고 막 얘기를 했다고 하고 결국은 상해죄가 추가로 고소가 됐고 뭐 때린 적 없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결국 벌금 500만 원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나올 거다.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실형 2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일단 판결문에 따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이 친오빠라고 했던 사람 있죠? 예. 아니었습니다. 이미 2016년에 거액으로 사기를 치고 해외 도피 중이었고 그러면서도 계속 다른 투자자들 돈을 끌어모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사건에 그러니까 저희 제보자에게 폭행을 상해를 저질렀던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술집에서 일하다가 그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같이 범행을 공모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해도 굉장히 크고 거액인데 회복도 거의 전혀 되지 않았다. 아주 범행에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별도로 제기를 했거든요. 민사소송에서는 아까 그 찔끔찔끔 3만 원, 5만 원씩 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빼고 나머지 4억 4천여만 원 피해 금액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렇게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징역 2년을 살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피해액을 변제를 하는 게 정도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여성은 모범수라는 뭐 이름으로 1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니까 그 팔로워 30만 명이 팔로워를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공동구매도 하고요. 쇼핑몰도 하고요. 또 그다음 이른바 법방이라고 부르는 성인 콘텐츠도 올려서 수익을 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SNS에다가 돈을 갚아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뭐 무대응했습니다. 제보자는 타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 여성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돈을 갚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사기친 게 아니고 전 남친이 사기를 친 거고 나는 그 여친이라서 공범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칼 들고 돈 내놔라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본인이 그 언니한테 내가 반 정도만 갚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안 돼, 다 내놔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더러운 돈으로 먹고 산다라는 심한 말도 했다면서 다른 사람 돈은 다 갚아도 그 언니 돈은 갚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금 갚아도 지금 용서를 할까 말까 하는 판인데 내가 다른 사람 돈은 갚아도 그 언니 돈은 내가 절대 안 갚아. 돈이 있어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이 30만 이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는 이 인플루언서 분한테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저분한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사건 반장 제작진입니다. 하자마자 뚝 끊겼다는 거예요. 전화가. 자,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저 여성의 주장대로라면 거의 이거는 배째라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검찰청 폭행 사건 당시에도 합의금이 어머니 명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수익이 좀 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익 자체도 아마도 어머니 명의로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된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도 유튜브가 활발하게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여성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좀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 그 여성은 이 제보자 피해자한테 이것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그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저를 이제 고소를 한 상태죠. 경찰도 저한테 지금부터 뭐 이 사람 명예훼손이 되니까 이제 뭐 그 어떠한 것도 올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저는 나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저 여자는 법대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안 주겠다라고 시전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자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끊어버렸어요.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는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채팅창에 뭐 이렇게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른 채널에서 한번 좀 소개가 됐던 그런 내용이어서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보자 입장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오히려 이거 좀 많이 답답하시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런 겁니다. 이제 방송이 나간 뒤에 제보자가 운영하는 SNS에 이렇게 막 많이 계정에 댓글이라든가 이런 문의가 많이 왔대요. 혹시 거기 그 사장님 맞느냐라는 식의 그런 확인이 오길래 이미 어차피 방송에도 다 알려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보자분의 SNS에 방송 내용들을 좀 캡처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리지는 않고 실명도 거론 안 하고 이름은 일부 가리고 그런 식으로 방송에 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올린 건데 이게 또 주변에 이렇게 알려졌는지 그 지금 사기를 쳤던 그 여성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공동구매라든가 협찬 이런 것들이 다 끊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제보자분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돈 지금 말 잘 벌고 있는데 빚은 하나도 갚지 않고 사기쳐서 피해를 입혀도 갚지 않고 있는 와중에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고소까지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이어갑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경찰들이 내부를 돌아다니며 문도 열어보고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게 한참을 수색하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한 여성의 신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신고한 이유도 여성의 정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자, 지난 여름부터 한 여성이 저 영상에 앞서 영상에 나왔던 그 오피스텔 어떤 가정집 주소를 얘기하면서 줄기차게 112 신고를 했다. 맞습니다. 30대 여성이 오피스텔 자신의 집 동호수를 얘기를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합니다. 누가 갇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당연히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은 누가 감금됐거나 이러한 사실이 없었고요. 결국은 여성의 허위 신고임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 해당 여성 30대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로 접수된 112 신고 내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무려 230건,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112 신고 전화를 했던 건데, 자, 저렇게 허위 신고를 일삼던 여성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자, 경찰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10월에는 이제 흉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계신 분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이제 이런 식의 신고였고요. 근데 지난해 12월에 또 신고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 좀 안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그런 신고였고요. 112에서 이제 이분의 허위 신고 이력을 알고 계셨고 허위 신고가 그 전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현행범 체포가 됐었어요. 흉기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오피스텔 그 방에서 비명 소리 들려요. 그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막상 가보면 아무 일도 없어. 자, 결국 저 여성 붙잡혔고 조사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왜 저 오피스텔 방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네, 여성은 경찰이었는데요. 지난해 4월에 경찰 내부망에서 트로트 가수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냈다가 직위 해제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해당 오피스텔이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사는 집인 줄 알고 허위 신고와 불법 침입을 시도를 한 건데 실제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이름이 비슷한 그냥 일반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흉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며 허위 신고를 했고요. 건물 내부를 서성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또 찾아간 겁니다. 한 번은 건물 관계자에게 총소리가 났다, 들었냐라고 물어봐서 건물 관계자는 당신 말고는 들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출동한 경찰이 가정집 현관문을 열려는 여성을 제지하고 또 여성은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에게 끌려갔다고 합니다. 자, 저 허위 신고한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자, 트로트 가수 손모 씨 집인 줄 알고 저렇게 했던 건데, 자, 근데 저희가 정작 그 오피스텔에 사는 분의 이름은 그 트로트 가수 손모 씨의 이름하고 음절 하나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 집에 가서 저렇게 했던 겁니다. 자, 경찰이 그 트로트 가수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러지 좀 마. 누누이 설명을 해줬대. 자, 그런데 또 찾아간 거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한테 구조 요청했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또. 일단 얘기하신 것처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그 집 트로트 가수 집 아닙니다. 동명이인도 심지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질 않고요. 그리고 그 안에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10월, 12월 조사 받고 왔는데 그때도 확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고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경찰이 출동을 해서 오피스텔 곳곳을 아무리 뒤져도 있을 리가 없죠. 확인을 해준 겁니다. 아니다라고. 자, 교수님. 네. 좀 아프신 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그걸 망상장애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이제 치매 증상에서도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경찰이 직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망상장애가 발현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이제 겉보기와 내면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트라우마나 어떤 스트레스 같은 일들로 이 망상이
갑자기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티가 안 나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의학적으로 확인된 정신병적인 병력은 없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치료를 받거나 그러시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은 본인은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정말로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징계위원회가 열렸대요. 경찰에서. 저 30대 여성 경찰 결국 직을 잃었다는데 자, 이 피해자는 트로트 가수가 아닌데 수개월을 시달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을 계속 경찰직에 둘 수 있냐? 뭐 이거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뭔가 망상 또 착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를 계속 일삼는 거거든요. 맞아요. 스토킹도 되고요. 허위 신고도 되고요. 불법 침입, 공무집행 방해, 허위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고 다만 해당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그 피해자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이사를 좀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혹시나 모르니까 접근 금지 조치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야, 현직 경찰이 저렇게 또 사실상 스토커처럼 그것도 엉뚱한 집에 말이죠.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수까지 뿌린 뒤 집 밖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여성의 뒤를 한 남성이 쫓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남성. 과연 이들 사이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이 남성이 뒤를 쫓던 저 여성 바로 남성의 엄마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50대 남성이고요. 이제 엄마는 맞죠.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이제 계모였던 겁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계모와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때 계모에게는 이 사연자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새로운 가족이 꾸려졌는데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의사가 이제 인지 기능은 저하가 됐지만 약만 잘 챙겨 드시면 큰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버지의 건강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아, 약만 잘 챙겨 드시면 문제 없는데. 네. 어. 그래서 아들이 뭔가 좀 찜찜하기도 하고 찜찜하죠. 해서 본가에 이제 바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 한번 찾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계모는 외출하고 없는데 아버지 약통을 보니까 한 달치 약이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아하. 자, 아버지가 약만 드시면 제대로 드시면은 이 증세가 계속 좀 안정된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가서 봤더니 약이 한 달째 드시질 않았더라, 약을. 자, 아픈 아버지는 약도 안 챙기고 부쩍 외출이 늘었다는 이 계모. 아, 불안합니다. 네,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남성은 본가에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모가 옆에 남성이 뻔히 있는데도 좀 되게 평소와는 다르게 더 예쁜 옷을 차려입고 좀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을 했는데요. 남성은 수상함을 느끼고 아내를 불러서 아버지를 부탁하고 이 여성의 계모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택시를 타고 40분을 가서요. 한 모텔촌에서 아이고야. 내렸다고 합니다. 남성은 계모가 들어간 모텔 앞에서 무려 4시간을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계모가 이 또래의 중년 남성과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딱 잡았습니다. 또 남성은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요.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우리 아버지하고 재혼한 이 계모. 아버지는 지금 치매 때문에 누워서 와병 중이신데 동갑내기 남성과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이 아들이 딱 봤다. 네,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좀 더 의심스럽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계모의 불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아이고. 아버지하고 재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연히 백화점을 갔는데 그 계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남자하고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누가 봐도 그냥 친구 이상은 아닌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딱
걸렸는데 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려고 갔더니 이미 이 계모가 선수를 쳐서 다 얘기를 해놔서 이 아버지는 단순한 친구 사이니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아들의 얘기를 안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때는 이복 여동생도 있고 뭐 이러다 한번 실수하고 말겠지 싶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딱 걸린 겁니다.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내가 이 영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아, 저번에는 그냥 딱 목격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믿질 않았는데 이번엔 아예 영상을 그때 경험치가 있어서 촬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계모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 또 좀 늦었습니다. 아들이 이 아들보다 먼저 계모가 집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요. 아마 아버지 전화를 뺏은 것 같아요. 전화도 아마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고 설상가상으로 자녀가 아픈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는 아무리 가도 아버지 만날 수도 없고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고 결국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좀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아버지 잘 계시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다만 아들하고 연락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경찰이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 야, 계모가 아버지 눈을 가렸구나라고 단번에 알아챘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 집에 문만 열고 들어가면 갈 수 있는데 이걸 열어주질 않으니까 내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파트 1층에서 그냥 올려다보면서 아버지 그림자 보고 아유, 잘 계시구나 했는데 자,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면서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작은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셨던 건데요. 깜짝 놀란 아들은 온갖 수소문을 했고요. 경찰까지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망 진단서에는 심장마비로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계모 측에서 이미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고 또 상주는 계모의 전 남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의 친가 조상들이 모셔진 선산이 따로 있었는데도요. 계모는 아버지의 시신을 마음대로 화장을 하고 나서 납골당에 안치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약간 뭐 영화로 치면 스릴러 느낌으로 지금 막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자,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도 모자라서 정작 친아들은 난데 내가 상주인데 장례식에도 못 갔어.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자 이 남성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유골함을 찾아갔어요. 거기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상주분이 아니시라서 유골함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상주가 돼 있냐? 내가 큰아들이고 내가 장남인데 그랬더니 그 이름을 꺼내면서 그 사람이 상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의 전 남편 아들이죠. 양 변호사님 좀 무서워요, 약간. 그러게요. 저도 이게 되게 섬뜩해질 정도의 상황인데 어쨌든 저분은 어찌 소문을 해서 아버지가 모셔진 납골당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골함을 찾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납골당 측에서는 계약서상의 상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건네줄 수가 없다. 계약서상의 상주는 그 계모의 아들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글쎄요, 갑자기 경황이 없었고 슬퍼서 연락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황당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기왕에 이렇게 했으니까 유골함이라도 좀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또 그 배우자였던 자기 엄마가 권하니까 나 그런 자신을 모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럼 도대체 아버지 재산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건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또 얼버무리더랍니다. 뭐가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너무 이상해요. 아,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친아들한테 아버지 사망을 숨긴 이 계모, 유골함이라도 지금 돌려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 박 변호사님. 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재산적 부분, 이게 상속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이라도 뭐 보험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통장이 있다든지 망인의 아버지, 그러면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상황 조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과연 이 아들 몰래 어떻게 빼돌렸는지 다르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얻어서
추궁을 해서 받기로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아버지 죽음도 의심스럽다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좀 유골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좀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참 양 변호사님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것이 사인이 심장마비 그리고 장례 그리고 이 화장까지 일사천리로 말이죠. 알리지도 않았다는 부분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지는 사실 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유골함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제사에 대해서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들 중에서 남녀를 따지지 않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계모의 아들이 입양이 돼서 아버지의 친아들로 돼 있지 않는 한 저기에 관한 권리는 지금 사연자분에게 있는 거고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분명한 상속인이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라는 게 인정이 돼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혹시 이건 그냥 추측이다만 이 유골함에 대한 권리 같은 것들을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지만 듭니다. 예. 자, 교수님. 네, 저는 일단 오늘의 제보자가 너무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소외되셨거든요. 아버지도 그 계모의 말만 믿고 아들을 소외시켰고 이 계모라는 분은 뭐 아버지를 그야말로 뭐 가스라이팅 해오신 것 같고 죽음에 있어서도 좀 수상하리만큼 아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죠. 지금 양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대로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냥 뭐 이 정말 법적인 아들이 계약서상의 사람 그 상조보다 훨씬 우선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좀 꼼꼼히 알아보셔서 유골함도 찾으시고 또 상속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시네요. 네, 김준희님 자식으로서 꼭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셨고요. 레이크 루이즈님 화장해버리고 자식한테 말도 안 하고 부검도 못하게 하려는 거 계획적인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습니다. 박희영님도 계모하고 계모아들 고소해야죠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빗길에 빨간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습니다. 이게 반대편에서 달려온 오토바이가 트럭 아래로 그대로 깔려버리고 마는데요. 트럭도 전복된 채 이렇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운전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반대편으로 날아간 동승자는 오토바이를 간신히 피하는 모습입니다. 와, 이거 진짜. 네, 그래도 헬멧 덕분인지 동승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운전자는 도통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트럭 운전자의 무리한 추월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길이 미끄러운데도 오토바이 사이를 급하게 뚫고 나오더니 결국 제 속도를 주체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유, 그것 좀 뭐 빨리 가려고 진짜. 네, 빗길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M1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모두 크게 다쳤다고 하네요. 아유, 참. 자,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네, 오토바이가 휙 날아오더니 운전자가 나무에 쿵 부딪힙니다. 심지어 얼굴을 정면으로 그것도 아주 세게 부딪혔는데요. 게다가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쓰고 다녀. 네, 운전자는 얼굴을 감싸쥐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일본 아이고. 친구는 친구를 가볍게 패싱하고 오토바이부터 챙기러 가는데요. 운전자도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좀 민망했는지 바로 일어나는 모습이죠. 보통 네, 부상은, 네. 보통 저렇게 다치면요. 그 순간은 아픈 줄 몰라. 나중이 문제지. 네, 부상은 꽤 심각했습니다. 얼굴 뼈가 부러졌고요. 이 볼과 턱에도 새빨간 상처가 남았다고 합니다. 친구를 태운다고 갔다가 과속하는 바람에 속도를 멈추지 못했던 거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모든 게 가속이 문제예요. 가속. 천천히 갑시다. 얼굴 다 부사집니다. 자, 이어서 가고 있죠. 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는데도 차에 올라타고 있죠, 이 남자. 근데 경찰이 문을 못 닫게 하니까 거칠게 경찰을 밀어붙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네 마네 뭐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경찰 손이 쑥 빠지면서 문이 쿵 닫히는데 보이십니까? 문틈 사이로 남성 손가락 4개가 빼꼼 끼어버렸습니다. 아유, 진짜. 자, 문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저거 100% 골절 같다 보이는데요. 다시 열어 빨리. 자, 경찰들은 손가락 보고 계속 놀랐습니다. 아유, 일단 정확히 도대체 왜 이랬는지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경찰이 불법 주차라고 딱지를 끊으려고 하자 운전자가 내버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별로 설명 안 궁금해. 예. 나 진짜. 그거 벌금 몇 푼이나 된다고 아유, 진짜. 손가락에 또각또각 부러지는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일본 누리꾼들 벌금보다 치료비가 더 나왔겠다라면서 한심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얘기하기 싫어요, 너무. 아유, 네, 그만. 자, 다음 네. 이어가시죠.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자, 우리 안에서 펄펄 오랑우탄이 뛰고 있죠. 지켜보던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휙 던지는데요. 자, 결국 구경하던 여성이 맞고 넘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옷도 완전히 버렸습니다. 뭘 던진 거예요? 오랑우탄이 던진 건요, 우리에서 박박 뜨는 잔디 뭉치였던 겁니다. 그 흙더미를 던져놓고는 지는 신이 나가지고 더 방방 뛰고 있는데 원래 저러기로 유명한 오랑우탄이랍니다. 그래서 관중들도 저걸 오히려 팬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네요. 난 싫어. 저게 무슨 서비스야. 그러게요. 심지어 저 오랑우탄이 잔디는 양반이고 가끔은 자기 배설물까지 던진다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동물에서는 교육도 해봤다고 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 완전 혹성 탈출이다. 근데 잘 던지는데요. 상당히 어깨 좋아요. 그럼 자기 배설물도 던진다면 손으로 던진다고? 잘 던져요. 상당히 잘 던져요. 좋습니다.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뭐가 좋다고 저래? 오케이, 다들 점심 먹자. 혹시 머드팩은 어떠세요? 빈틈없는 흡입력. 전기분해 기술로 세균은 말끔하게. 쿠쿠, 이 바닥을 깔끔하게 평정. 쿠쿠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마음도 걸음도 가벼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랄랄라 라이트 스텝. 압도적 가벼움으로 라이트하게. 343 라이트 스텝. 랄랄라 블랙야크. 우리 어른이들 잘하고 있나요? 집에 가고 싶다. 어디 있는 거지? 응원할게요. 세상 모든 어른이들. 세상의 모든 일을 리스펙. 잡코리아 알바몬.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